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국정감사는 이제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꼬꼬무 국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김일성주의자 퇴장도 당하고 그리고 총살감이다. 이 귀를 의심케 하는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요, 이 북한 도발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 또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실적 가능성은 희박한데 일단 이게 세게 지르고 보자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다면 또 이 말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게 또 일견 무책임해 보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런 와중에 지난 밤 또 이어졌고요. 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5년 만인데요. 그 효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겠고요. 자, 경제가 심각합니다. 이 한은의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서민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충분한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우리 삶과 관련된 본질적인 걱정이 많잖아요. 가족이 아프다든가 또 생계선상에 놓여 있다든가.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말까지 걱정을 해줘야 하니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시게 되고요. 2부 10분 인터뷰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해보고 정치권의 대응책까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윤태곤의 촉 그리고 스포츠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으신 그런 노래도 좋고요. 또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도 좋습니다. 자,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를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한입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네, 두 분 스톱 동작 그만. 네, 핸드폰으로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신 거죠? 커피 쿠폰이라도 받아보려고. 네, 저희는 청취자들에게 정보 전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보내겠습니다. 우리 임 작가님 뜬금없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네. 다시 한번 환기를. 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자, 이게 첫 번째가 아침에야 보게 된 속보인데 지난 밤에 또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도발을 간밤에 감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군용기 위협 비행도 있었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포병 사격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먼저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이 있었고요. 네. 또 2시 57분부터 3시 7분 정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낙탄이 우리 측 영해에서 관측된 건 없다라고 합참은 평가했지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이 북방 한계선 NLL 이 북방 이 동서의 해상 완충구역 내부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군사 합의에는 이 구역 내 해상 사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북한이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라고 합참은 지적을 했고 또 이제 어제 오후 10시 30분쯤부터 그다음에 오늘 새벽 0시 20분 정도까지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 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서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탄도미사일까지 이제 발사를 했는데요.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병 사격에다가 군용기 출격 위협 비행에다가 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우리 군을 향한 어떻게 보면 대응이라고 할까요? 또 특히 이제 어제 한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이 포사격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 포사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잘못은 없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했지만 이 주한미군 훈련한 걸 보면 남쪽에 향해서 쏜 거기 때문에 뭘 뭐 군사합의 위반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그거를 시비를 좀 걸면서 이런 대응까지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우리 쪽에 통상적인 훈련이 있었으나 네. 지금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뭐 10여 시간 동안 전선에서 도발했다. 이렇게 이제 북한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의도된 도발을 한 거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제 밤부터 10시 반이 넘어서 군용기의 이 공중 무력 시위. 네. 그다음에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하나 발사. 이게 이제 자정 너머까지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병과 포병의 포사격도 이어졌다.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인 아주 복합적인 도발이다. 그동안 우리가 좀 보던 양상은 아니다. 그럼 이게 뭐 우발적 도발이 아니라 의도된 도발일 텐데 이 작가님, 이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도발의 내용은 지금까지 하고는 또 좀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 최근 들어서 이제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이제 넘어가게 쏜다든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비행 편대 이제 훈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거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모든 장치를 다 동원해서 도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군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뭐 훈련으로도 이제 제한이 돼 있었던 지역을 향해서 이제 탄을 쏜 게 가장 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착 지점 자체가 9.19 합의에서는 북방 한계선 그 NLL 그 어떤 북방이나 혹은 뭐 동서의 완충 지역으로는 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탄이 떨어지도록 쐈다. 이게 1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군용기가 우리가 9.19 합의를 통해서 합의한 지점 거의 이제 끝까지 내려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와 동부 지역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 5km에서 7km 사이 정도까지 사실상은 군사 합의를 통해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선 넘지 말라라고 했던 거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이거는 사실 뭐 9.19 군사 합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신중했는데 이걸 통해서 북한은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9.19 합의 지금 사격을 남북이 상호 금지하기로 합의한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에 이 창린도라고 하는 이제 섬까지 지금 이제 총격 포격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대응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게 심야 야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새벽까지. NSC도 열렸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 관련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 문답에서 먼저 이제 북한의 도발 상황 그걸 좀 언급을 하면서요. 물리적인 이번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른다.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9.19 군사합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9.19 군사합의 명시적으로 깬 건데 어떻게 보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9.19 군사합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군사합의의 효용성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 도발 수준이 높으면 선제 타격할 용의가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어요. 거기에 윤 대통령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제 타격은 뭐 지금 뭐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이걸 좀 언급을 하면서 언론에서 삼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이건 유효한 방어 체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대목을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삼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입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뭐 이 포격, 총격, 뭐 공중 비행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제 장비 측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군사력이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식 무기들은. 뭐 압도적이죠, 사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최근에 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핵에 대한 대응 방식이 지금까지의 확장 억지로 되겠는가? 그 이상의 뭐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얘기가 보물처럼 나와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NSC도 밤사이에 열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오늘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밤 사이에 도발 수준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킬체인 방식이라는 네. 거는 핵심이 대량 응징 보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를 한 대 때리면 최소한 10대 이상은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킬체인의 핵심인데, 아마도 선을 건드리는 수준에서 지금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것도 직접적으로 국지 도발을 일으키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크기 때문이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킬체인도 킬체인이지만 만약에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경우에 2009년에는 우리가 갑자기 당해서 네. 순간 대응하는 게 좀 움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다를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의 피해도 막심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자기네 내부에서 여론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 그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건 결국 이제 7차 핵실험 네네. 정도가 남는 거라서 지금 전문가들도 예상하다시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간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물론 오늘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대북 그 자체 제재를 독자 시행을 제재가 했다고 나왔죠. 했습니다만, 그게 작동을 하려면 남북 간에 이제 경제 협력 교류가 있어야 네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경제 지원이 끊기는 효과를 발휘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핵에는 핵 이런 논리죠.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미국과 우리가 이제 핵 공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는다든지, 그래서 핵에는 핵 논리를 좀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기 시작한 것 같다. 근데 이쪽에 좀 무게를 앞으로도 실어가게 될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강경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건 이제 정치인들의 이야기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사실은 이제 조율된 방식으로 한미 간에 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핵 전략 자산의 뭐 상시 순환 배치, 네. 이런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미도 앞으로 그럼 해군용 연습을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질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뭐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한 실제 전술과 전략을 공동으로 시험하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할 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핵무기 운용 연습 정례화,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자산 상시 배치, 뭐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핵 공유 전 단계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있고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기존의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개념을 일부 좀 확장해서 그 활용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략자산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핵 공유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뭐 이 부분부터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오늘 이제 국무부의 언론 질의 답변을 좀 보면, 이 핵 공유 같은 한국의 뭐 이런 요청, 이런 게 좀 있었냐, 이런 질의에 국무부는 뭐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또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해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제기한 것도 상기를 시켰는데, 근데 이게 물론 이 한미 정상회담 5월에 있었던 그때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나왔던 입장을 재반복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과연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우리 정부 입장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어떤 전략자산 전개나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격차가 있다? 네.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보면 이 기존의 한미 당국이 어찌 보면은 뭐 유지하고 추진해 오던 확장 억지를 빈틈없이 하겠다,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상시적으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투트랙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실 오늘 국무부에서 나온 이 네. 발언도 외교적 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바꾸자면 해설을 좀 해주세요. 우리 못 믿어? 이거거든요. 아, 이게. 예. 쉽네요. 원래 다 해주고 있었는데 왜 그래? 우리 못 믿겠어. 이제 이 발언에 좀 더 가깝다고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결국 이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달라. 네. 이걸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국무부 대변인이나 NSC 쪽에다가 저희도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한국 정부에 물어봐야 될 내용이다. 네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핵 우산이라든지 이런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네.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도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존의 방침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뭘 추가적으로 더 추진하거나 확장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묻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이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가는 발언을 했다가 조금씩 이제 뒤로 밀리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핵 관련된 어떤 공유 시스템을 발전시켜 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격앙되거나 좀 절박해 보이는 분위기로 가고 미국은 조금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나오고 그럼 이게 사실은 좀 이게 절박한 쪽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한 게 핵무장론인 게요. 자체 핵무장론은 한미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거지. 미국과 함께 동맹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핵 가질래 하는 순간 이게 전략적 의미가 있나 하는 이제 또 고민에 빠지는 그런 이제 논리가 아닌가 생각이 그러다 듭니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도 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이제 관련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미국이 핵 공유라든지 전술핵 재배치 같은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이유는 전술핵이라는 게 예전에 한반도에 90년대에 배치됐던 91년까지 배치됐었던 것처럼 소형이면서 동시에 뭐 박격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전술핵은 지금 이제 미국이 거의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 폐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해도 이제 줄 게 없다. 이게 1차적인 이유고 혹은 이제 잠수함이나 미국 본토에 갖고 있는 거는 완전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이제 기존 전략을 틀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걸 빼서 우리 쪽에 줘야 되는 것도 사실상 이제 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겠다면 우리 지금 정부가 혹은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 주변에다가 동해수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을 상시로 투입하는 거를 고려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원래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태평양을 이제 계속 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한반도에만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해양 전략 안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근데 다만 추가로 이거를 우리가 운영해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더 자주 해달라.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했다시피 핵 항공모함 전단을 새로 하나 꾸리는데 비용만 해도 20조 원이 들고 한 해 운용 비용이 3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네가 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카드다. 안 그래도 보여집니다. 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갑자기 6배로 올리자고 난감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이제 이 역시 군사력은 또 비용의 문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방식이든 그게 좀 약한 방식이든 강한 방식이든 세계 이제 한반도 재배치나 혹은 상시 운용 이게 되면요. 지금 워낙 신냉정 지류라 북한이 놀라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게 과연 북한만을 타겟으로 한 건가.
아니면 우리까지를 포함한 것인가. 상당히 좀 국제관계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활약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금요일이죠.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가죠. 12시 40분을 넘겼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부터 상해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토평 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면, 계양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더가 도리분기점에서 조남분기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작업으로 인해 불편한 곳도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대동 부근 5차로에서 공사하면서 5km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 분기점 정체도 작업 때문입니다. 이후로 선산과 낙동 분기점부터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터널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요. 정안 나들목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결론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부의 좀 일관되고 안정된 정책, 또 전략 기조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북한 도발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야기만 해도 3명 이야기에도 이렇게 끝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또 한미 그 외에 또 있겠어요. 일본에서도 물론 있겠고. 자, 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감사원 감사 시끌시끌했는데 네. 감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제 감사원이 이제 보도자료를 어제 이제 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네. 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건을 은폐해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 이렇게 감사원은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이 지금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이미 국정감사장에서도 다뤄졌고, 그렇죠.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면 질의를 이제 하려고 하자 여야의 불꽃이 튀었어요. 그런데 대략 논리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당 국민의힘 입장은 성역은 없다. 네.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는 거 아니냐 이거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거 정치 탄압이다, 표적 감사다, 또 하명 감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지금 이 발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야 분위기는 이제 기존의 대치 전국의 어떤 연장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에 강조점을 두고 같은 있고, 논리고. 야당에서는 이게 표적 감사다. 왜 이 시점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 뭔가 이제 새로운 논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수사 의뢰를 해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대상에 비해서 수사 의뢰한 대상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수사 대상을 좀 넓힐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어제 좀 이제 중앙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게 옹색하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14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오늘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이제 보도자료라는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일부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단독 보도가 관련된 단독 보도가 나왔고, 네. 감사원에서는 이미 단독 보도가 나갔으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보도자료 형태로 이걸 내보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보도자료라면 보통 이제 한두 페이지 정도인데 어제 나온 보도자료는 1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분야. 사실상 중간 많네요. 감사 결과에 준하는 거의 그러니까 감사 결과 요약본
이 정도 되는군요. 제가 봤을 때 요약본이 아니라 이 정본에 가까운 요약본이 굉장히 아니라. 많은 분량이었는데 네. 그거를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결국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안 거치고 발표를 했을 때는 또 나중에 이제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네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보도자료라는 이 핑계를 댄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여야가 뭐 끝없이 지금 싸우고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 보고 기소 여부 보고 그럼 법원의 판단까지 보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얘기를 지금 발표한 거 이 자체가 국감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좀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의도가 이런 있는 거 아니냐?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건 당연히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거부한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큰 거다. 여기에 대한 좀 공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그 관련 자료를 저녁에 받아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네. 좀 비평가로서 갖게 되는 의문은 뭐냐면 네네. 이게 발표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한 상세하게 것? 서술한 네. 쪽에 좀 가깝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조치 사항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원이 밝혀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안을 추가로 발견했을 때 네네네. 감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그걸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보도자료를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어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여권에서 주장했던 건 이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의지가 있었던 걸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월북이 아닐 수가 있는데 그게 180도 다르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발표했던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경이 확정할 수 없다고 이제 발표를 뒤집었던 거. 네네. 그게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출발한 지점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거에 대한 해설은 어저께 이제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보고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존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 예를 들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월북으로 판단할 때에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 외에도 네.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보고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주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구명조끼 착용이라든지 CCTV 사각지대에서 공무원의 이제 신발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첩보 외에도 다른 월북 근거들을 첩보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 내용이 지금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알려졌던 거에 추가적으로 월북 의사를 언제 밝혔느냐 이게 이제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군한테 발견됐을 때는 명시적으로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두 번째로 발견돼서 일종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 내용이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엉뚱하게 월북 의사를 밝히거나 월북 정황이 있는 거는 맞는데 다만 초기에 너무 빠르게 진단을 내리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 밝히거나 국민들한테 밝힌 게 문제다라고 하면 네네. 이 사안이 처음 출발했던 지점하고는 또 논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또 시각과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대략 이제 추정해 보건데 월북 의사가 없이 표류해서 북쪽 수역으로 갔지만 이 북쪽에 이 저 감시선이 나타나서 자꾸 이제 물어보고 종용하니까 두려움에 그렇죠. 혹시 이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월북하러 왔습니다라는 얘기가 마지못해 나온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고서도 결국에는 초기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충분했느냐를 이제 추궁하는 쪽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검찰 수사라든지 내지는 국정감사 같은 네. 국회의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더 밝혀질 필요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풀려야 되는데 아직은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윤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네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지만은 뭐 윤 대통령은 뭐 계속해서 거리를 계속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뭐 똑같은 입장을 계속 봐왔고 뭐 자막으로 봤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자막으로 봤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뭐 주의 깊게 안 보고 있다. 이걸 네네.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요새 자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막이 왜 그러세요? 중요하죠. 네네. 네, 그래서 소리로 듣느냐, 자막으로 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민감한 정치 사안에 제대로 이제 모른다는 뭐 그런 톤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두기로 네. 풀이가 됐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방산 주식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제소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산업체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방산 주식 전량 매각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뒤에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네네. 지적을 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이번 이 대표 제소는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소에 윤리 제소했거든요 어제. 이른바 이 친일 논란 발언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소하다 보니까 맞불 성격의 제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여야가 대표급을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이미 그 백지 신탁 여부를 이제 국회 사무처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거였어서 네. 뭐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제 여부에 대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공감 가는 포인트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급하게 매각을 하는 바람에 한 15% 정도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또 한 번의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 이런 거에 주로 공감을 하는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닙니다. 네. 얼마나 몇 %? 무슨 주식이에요? 다른 주식입니다. 다른 주식. 네. 시사본부와 이해충돌되는 네. 주식 아닙니까? 지금 어렵지 않은 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요즘 참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다들 뾰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치고받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하나 짚고 가죠.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사건, 네. 경찰이 송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배당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면서 가로세로 연구소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했던 것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이제 의혹이 허위다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성진 대표 측에서는 이거는 성접대 받은 게 확인됐는데도 가사연을 고소했다. 네. 무고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 조사 결과 송치하기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다. 네. 경찰은 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상납이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무고로 걸었으니 네. 이 혐의가 성립이 된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해 주시오라는 이제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송치했다. 자, 앞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 어떻게 될지 2부에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의 발언 등등 이슈들을 또다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505님 점심 식사 후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으며 산책 중입니다. 날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걷기에 딱 좋네요. 정말 많이 산책해야 되는 그런 주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울림의 회상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짠해질 것 같은데.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웃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풍이 들다와 우풍이 들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표현은 한자어인 외풍이고요. 우풍이란 표현은 사전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웃풍은 겨울에 방 안의 천장이나 벽 사이로 스며오는 찬 기운을 뜻합니다. 우리 고유어인 웃바람과 같은 것이죠. 2번째, 여기가 이름하야 백록담이다와 이름하여 백록담이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에는 이름하여가 맞습니다. 이름하여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부르는 말을 붙이다라는 뜻의 동사 이름하다의 활용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 밑에 지읒 받침을 쓰는 갓짠타와 티읕 받침을 쓰는 갓짠타 중에서 맞는 표현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가운데 정답은 가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갓짠타가 맞습니다. 갓짠타는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꼴 사납다란 뜻과 주로 가짜 하는 의 형태로 쓰여서 말하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 되다를 뜻하는 형용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인데요. 일요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가을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주 중반까지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제주가 22도, 대구와 부산 23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낮 동안은 선선하겠는데요. 밤에는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공기는 계속 깨끗할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일요일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밤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 대구 6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 습도는 6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방사포 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5년 만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넉 달째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늘어난 취업자도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주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수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통화긴축 가속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지속 상승해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꼭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3%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자,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신용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야당 민주당은요, 이 가계부채대책 3법을 추진하겠다. 경제 위기에 여야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요,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 전문가십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현 경제 위기 상황도 진단해보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책까지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직접 나와주시고. 네. 네. 자, 이 환율 말이죠. 네. 1,400원대를 넘어서서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도 5% 중반대까지 갈 것이다. 그럼 10년 만에 이제 3%대 기준금리의 도래.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좀 안심이 되고 시원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요. 어렵다. 지금 안심이 되는 시간까지는 한동안 어려울 거다. 한동안. 그 한동안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지금 예측하자면 내년 상반기. 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것이 다 해소가 되고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연착륙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니,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아유,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안쪽에서의 원인이라기보단 다 네. 밖에서 오잖아요. 외부 요인이 에너지 시장. 갑자기 네네. 사우디 황태자가 저럴 줄 누가 알았으며 미국의 물가는 언제 잡힐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정하기가 어렵고 외부 요인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죠.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첫 이 한마디가 올 겨울은 매우 추울 거다. 맞습니다. 좋아지기 전까지 나빠질 거다.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쁠 것이다. 자, 한국은행이 이제 석 달 만에 0.5%포인트 빅스텝 단행을 했고요. 이창용 총재기가 이렇더라고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빅스텝이 불가피하다. 최선의 조치입니까? 최선이라고 말하기도 참 송구한데 네.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네, 네. 저도 그렇죠. 그렇게 최선이라는 건 뭔가 좋은 의미로 그렇죠. 들리는데. 그렇죠. 그걸 하고 나면 막 엄청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가 적당한 말일 것 같아요. 네. 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요. 8% 위로 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8.2%.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 오를 것이다. 5%를 넘길 수도 있다. 그럼 우리와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네네. 우리도 이거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냐 마냐를 사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아요. 지금 그 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 발표를 하시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근데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럼 뭘 보고 따르냐?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 물가. 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환율 때문에 다시 국내 물가와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네. 그리고 그 속도는 어떤가를 보는 거지. 미국이 금리 올렸다라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네. 우리가 예측이 되는 방향으로 국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한미 간에 역전돼 있고 그 어쩌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자체의 단순한 기계적인 숫자보다는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뭐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져나갈 거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문제들을 보고 나서야 이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떻게 될 건가, 어떤 대책이 좀 이게 주요할 건가.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거는 네. 그 금통위를 한 다음에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궁금함과 답답함이 조금 풀렸어요. 풀렸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 G20 재무장관 회의 나가 계시고 보니까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 네네. 방기선 차관이 네네. 이거는 조금 제한적일 거다. 영향이 선반영됐다. 그래서 우리 예, 저 우리 50bp 쪽. 올린 거. 네네네. 네네. 그런 시장의 반응은 지금 그래요. 약간의 불확실성이 네. 해소돼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미국은 8% 불과 넘겼는데 또 밤사이에 다우지수는 좀 올라서 말이죠. 이것도 선반영된 효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 근데 미국은 지금 하도 뭐가 출렁여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조바심이 있지만 전 세계가 금리를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 기조 언제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갈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연준 몰라요. 파월 의장의 며느리도 모른다. 왜냐하면 2달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잘 잡히고 있다고 봤어요. 네네.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 예. 괜찮을 거다. 가을에 정점 찍고 네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의 물가가 저렇게 잘 안 잡히고 네네. 그리고 푸틴이 저러고 있고 사우디 황태자가 마음을 달리 먹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네네.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유가가 내려갈 판단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출렁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안보까지. 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문제고 러시아 전쟁도 문제고 푸틴이 뭐 전술핵 어쩌고 저러니까 네네네. 지금 거의 전 세계가 초비상인 거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자, 러시아는 또 천연가스 유럽 공급 문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 겨울은 유럽은 에너지 대란이 날 거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이제 오펙에서 감산.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예. 이게 참 예상대로 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 복합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최대 위협은 1,900조 가계부채다. 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이자 부담에 대해서 적절한 신용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예요. 하던 건데 그거를 세심하게 보겠다라는 어떤 다짐이죠. 다짐인데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 규모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그리고 그 무너지는 분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무 조정하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적도록 사전에 보고 상환 유예 같은 거 만기 연장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아주 쉽지가 않은 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풀면 지금 긴축 기조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막 풀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인플레하고의 전쟁이니까. 네네. 인플레하고의 전쟁이라는 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지금 이 가계부채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 같아선 재정으로 지금 갑자기 막 1, 2% 예상하고 돈 빌린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이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막 마음 같아선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더 큰 시스템 리스크라는 그 위기가 네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분들,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이게 해오던 것들인데 아주 새로운 뾰족한 게 있는 게 아닌데 더 섬세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너무 풀면 긴축과 반대로 가게 되고 또 안 풀면 위기선상에 있는 가게라든가 기업들이 또 나락으로 그렇죠. 떨어지게 그리고 이제 되고. 국민들한테 일단 마음의 평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과도한 불안이 심리다. 없으려면. 뭐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절박한 분들은 이 지원이나 보호 정책을 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니까 뭐 기업들도 기업들대로 지금 3% 금리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하는 기업이 대한상의 조사 결과 42% 된다 그러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가게도 힘들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야당 민주당은요, 지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 가계부채 대책 3법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금리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금지법, 또 신속회생 추진법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아직 법안이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네네. 그 안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 좀 그 민주당 분들의 좀 약간 경향 같은 건데 네네네. 의도는 되게 선한데 그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참 약해요. 법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네네. 본인들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가하느냐를 그 잘 점검하는 그런 버릇을 아직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임대차 3법 그게 같은 정확하게 것도 그런 그랬다고 얘기죠. 보시는 네, 거죠? 그런 거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는 게 이 금리 폭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어려울 때 은행이 금리로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거는 뭐 의도는 되게 좋죠. 네.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거를 뭐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다 밝혀라 이러면 사실 가산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그 은행들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목표 수익률이 얼마고 네네네. 우리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걸 하고 이게 회사의 어떤 그 영업에 비밀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 밝히라고 하면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를 시장에 노출하기 다들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대출자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겠죠.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면 저 신용이 취약한 분들. 네네.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을 사실은 좀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예.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갈 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실은 좀 조금만 더 생각하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지. 의도만으로 네네. 법은 정당화되지 않거든요. 네네. 전문가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정치인이시고 소속 정당이 있으시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이나 대응도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조언하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이 부분 저는 뭐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담론이 경제 위기나 안보 위기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인 담론으로 수준 높은 담론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는 못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요 금리 폭리 방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그 맞불 입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대응 입법이 금리 자체 가산금리를 다 밝혀라가 아니라 예대 마진을 공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예대 마진 공시.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다 밝히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얼마나 보는지를 공시하게 만들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사회적인 압력을 주게끔 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어쩌면 이제 은행별 예적금 상품이라든가 은행별 그 이유를 보고 대출을 받든 예적금을 들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비교가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그거는 원래 금융소비자법에 네네. 들어있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어쨌든 가산금리 이제 산정 방식을 다 공개하도록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IMF가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2%로 낮췄더라고요. 자, 한국은행이 밝힌 잠재 성장률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럼 이 성장률 2%
뭘 의미할까 이게 궁금하고 IMF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던진 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경제기구가 뭐 문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건 또 뭘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일단 worst is yet to come 뭐 이런 얘기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좋아지기 전까지 지금 더 내려가야 된다. 얘기가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더 무서울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잠재 성장률만큼 하면 사실은 원래 선방이에요.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으면 약간 과열. 잠재 성장률보다 못하면 우리 실력보다 못한 거. 이 정도인데 지금 IMF가 2%를 예측한 것은 사실은 되게 낙관적인 예측이에요. 낙관적이다? 네. 지금 우리 국내 예측은 아마 더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보다 조금 낮다고 하면 뭐 약간 침체 정도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 2%를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안 잡히는 걸 우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GDP 성장률 2%라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GDP 수준만으로 GDP 성장률 수준만으로 잡히지 않는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거죠. 그 약한 고리가 어떤 그 속도적인 충격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가계대출 부분에서 이게 부동산 투매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그 금리 그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우리의 약한 고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 한계 기업들 때문에 이게 보통 때 괜찮았던 기업인데도 이게 신용이 압박이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만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고민이 훨씬 큰 거죠. 지금. 2%가 살짝 미달해도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양적인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약한 점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낮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약한 고리가 터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꼼꼼하게 대비를 다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국회는 뭐 국감이 한창입니다. 기재위에서는 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다, 아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다.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념적인 논쟁 구도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반복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이 인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투자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체력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럼 과거에 그 효과 있어 이러면 그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또 다른 영향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해왔냐면 대충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계적 추세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다 법인세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주 무슨 믿음이나 뭐 정치적 논쟁 이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사실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낮게 가져간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대외 의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동안 좀 폭이 넓게 올려서 지금은 좀 약간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이 코로나 국면하고 이 경제 위기 국면을 건너면서 앞으로 또 어떤 다른 나라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은 이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인플레하고의 전쟁이 지나고 나면 아주 천천히 급격하진 않지만 아마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짚을 게 되게 많네요. 오늘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지난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제 기본소득 기본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대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조는 또 민주당 차원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신 날이 영국의 그 총리 그 경제 정책 때문에 그 미니 버젯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국 경제가 경기를 해서 세계 경제가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충격이 여파가
닥친 그런 날이에요. 그날이었군요. 동시에예요. 네. 그게. 네. 그래서 그날 외신에서 그 영국의 정책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바보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라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돈을 엄청 푸는 정책을 네네네.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영국 경제를 앞으로 신뢰하겠냐.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완전 전 세계가 경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게 경제를 아까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특히 신용평가사나 네. 전 세계 금융 투자자들한테는 저 나라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주 세세한 실수 같은 거야 뭐 언제나 있지만 이런 긴축 기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네. 거대 야당의 그 대표가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리스크라고 봐요. 네. 자, 오늘 경제 얘기 아주 뭐 심도 깊게 나눴는데요. 시간은 다 됐지만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요 다음 코너에 네네. 지금 이게 이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윤태곤 이 실장이 출연을 해요. 그 질문을 요청했어요. 아, 그래요? 꼭 여쭤봐달라고. 정치 분야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 체제인데 어쨌든 내년 초 곧 전당대회 모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차기 지도부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영남과 수도권 어디에 소구력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저는 상황이 엄중할수록 네. 어떤 지역의 선호 차이는 무의미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태평성 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이 엄중할 때 내가 뭐 대구 사람이라서 날 뽑아주세요. 뭐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어요. 이런 얘기는 아주 구태 정치죠. 네. 여유가 있을 때는 구태도 괜찮은데 네네. 지금은 사실은 전 국민이 뭔가 쳐다볼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나 보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당대표가 되실 분들은 그 리더십의 성격은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비판해야지 지금 이 정부가 망하는 게 우리나라의 앞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그 윤석열 정부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되 돕는 사람. 네. 그래야 되고. 조력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아마 저거겠죠. 총선의 얼굴이잖아요. 네. 총선의 얼굴이기 때문에 24년.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중도까지 이렇게 넓게 봐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 네. 그 신뢰라는 것은 어떤 합리성이기도 하고 지금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식견. 네. 그래서 어떤 그 총선의 얼굴로서 국민들에게 넓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기준 가지고 의원님이 나가십니까? 전당대회 아무도 안 불러요.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럼 그냥 선언하세요. 오늘 당대표 도전하세요. 아니, 최고위원도 있고. 네, 이건 뭐 당원들의 선택이니까요. 네. 국민들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주제가 오랜만에 듣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치키차카 촉입니다. 자,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정치평론계의 1타 강사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도 이제 윤희숙 의원에게 드렸어요. 만족하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직접 답은 안 주셨는데 앱을 눌러서 보면 해석하면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총선에 이제 전체 국민한테 얼굴이 될 사람. 제가 이제 수도권이냐 TK냐라는 거는 핵심 지지층. 네네네네. 이냐? 어디 소구할 거냐? 중도층이냐? 그렇죠. 이걸 예둘러서 물어본 건데 네. 전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중도층이 되면은 핵심 지지층도 될 수 있죠. 그렇죠. 핵심 지지층만 하면 중도층은 안 되죠. 그렇죠. 뭐 좀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은 애둘러서 이 리더십을 개념적으로 설명했지만 그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고 보다 뭐 속어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국민의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뭐 용산보다 더 빠르게 용산의 뜻을 뭐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대표는 곤란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망해라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는 식의 윤석열 이제 정부를 증오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했어요. 뭐 그 배제적인 네. 제로섬적인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건데 결국 이건요. 윤 대통령한테 앞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네. 당연하게 당도 대통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 뜻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총선에 이기려면. 아까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뭐 용산의 분위기는 전당대회에서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이고 총선을 뭐 이길 수 있는 대표를 원한다 이렇게 나왔던데 뭐 사람 마음이야 다 똑같죠. 나하고 친하고 이기기도 할 수 있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둘 중에서 뭘 우선순위로 둘 거냐. 네네. 나하고 친한 걸 우선순위로 둘 거냐?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걸 우선순위로 둘 거냐? 거기서부터 이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공부 잘하는 방법, 건강한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대체로 물론 하죠. 이제 큰 병이 걸린다든가 사건 사고를 당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선순위가 딱 잡히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자면 건강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잘 자고 잘 쉬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입에 당기고. 피곤하면 운동하기 싫고 또 먹고 살려면 스트레스 쌓이는데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거가 문제거든요. 그럼 총선 이기는 방법 연하야나 다 알아요 스스로 다 몰라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야 재밌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세요. 제가 보기에는 딱 맞습니다. 현실에. 자, 이 시점에서 요거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유상범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연탄가스 정치인이다. 아까 이제 윤희숙 의원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 지금 이제 당권 주자로 꼽히는 몇몇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총리급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또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내정됐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조금 전당대회를 예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배제적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겨냥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유상범 의원 같은 이런 워딩이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을 이제 띄워줄 수 있다. 띄워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고 뭐 이런 중진 핵관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가까운 초재선 의원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이제 꼽히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럼 유승민 의원이 마케팅을 하기가 좋죠. 저 봐라.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내가 두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윤핵관 혹은 용산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 과연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할 거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될 만하면 되진 않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출마를 해야 되겠죠. 패배하더라도. 그 지금 유 전 의원이 뭐 출마를 하지 않고서 그 다른 어떤 정치적 대안이 있는가라는 점을 볼 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지율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론조사상으로. 뭐 역선택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겠는데 지금 TK 지역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유승민이 좋아가지고 우리 대표 자기 주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여권에 대한 불만 나 지금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라는 것에 이제 그 조금 유식한 말 써보자면 기의와 기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유승민이라는 기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쉬워요. 정부 여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내려갈 겁니다. 야, 소시루의 기의와 기표는 1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방송에서. 또 이런 말 들어야지 새롭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고수는 그냥 고수가 아니에요. 다 이 비유가 적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게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부총리급 자리를 맡다 보니까 지난번에 기자들이 차기 당대표가 누구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나경원 전 의원이 수락을 한 건가요? 이거 좀 기사를 잘못 거부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내정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급은 높은데 사실 인지도는 낮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은 이게 좀 마음에 찰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뉴욕 타임스에서도 한국이 도전한 제일 직면한 큰 위기는 북핵이 아니라 저출산이다라고 이제 뭐 어젠가 오늘인가 기사에 났다라고 심각한 하는데 문제죠.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야 된다는 거는 여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동의하는 바람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이제 힘이 실리고 실제로 뭘 한다라는 그 구상하고 같이 간다면은 나경원 의원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위가 지금 여권에서 그 문재인 정부 비판한 게 대통령 제대로 가지도 않았다 여기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식의 위상이 계속된다면은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네. 윤 실장님 같으면 안 간다. 그러니까 위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위상이라면 하지만 여기 뭐 전폭적인 지원이 있고 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면 그러면 갈 것이다. 조건부 수락이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미묘한 이 자리의 미묘함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이제 친윤 그룹에 차기 당권 주자로 좀 부상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위 부위원장이 되면 당권 주자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나경원 의원도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거라고는 뭐 당대표, 서울시장, 원내대표도 있고, 대선,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정치인으로 남아있는 코스가. 저출산 고령화위를 맡아가지고 실적을 낸다면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그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히려 이 자리를 맡으면 몇 달 남지 않은 것으로 지금 관측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는 어려워진다. 오히려 성과를 내고 그다음 뭐 총선에서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냐 대권 주자냐 이런 선택이 남아 있다. 아, 그래요. 자, 요거 여쭤봐야 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말이죠. 윤리위 징계에 이어서 또 가처분도 기각됐고 완패당했다. 근데 어제는 무고 혐의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정치적 앞날 어떻게 예상하세요? 참 이게 어렵죠. 이제 우리가 정치적 앞날을 뭐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한 뭐 다음 1, 2년 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단기 10년 후, 20년 후는 모르죠.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고 절치부심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뭐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1, 2년 이렇게 보면은 좋지 않죠. 이게 기소 단계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기소로 가면은 그게 이 재판 이런 거는 참 길고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안 좋은 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제 그 언론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그 잘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들이 쭉 이어왔던 게 정치적 탄압과 뭐 이런 부분의 구도로 왔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올라가고 뭐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막 이러면은 이건 성상납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라는 부분으로 지금 애써 그걸 잘 피해 왔어요. 사실은 피해 왔는데 근데 이건 그렇게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게 바깥에 이제 뭐 이런 프레임이 있다 없다 이런 공방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털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뭐 그러진 않았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다. 단기적으로는 어둡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건 또 본인에게 달려 있겠고 또 이번 이제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도 또 달려 있겠죠.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태곤 실장님하고 지금 얘기가 너무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자, 들으시면서 의견 막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견 중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청취 의견도 환영합니다. 자, 국회 이슈로 가볼게요. 국정감사 뭐 매년 있는 거예요. 근데 매년 이때가 되면 여야가 뜨겁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상임위별, 의원실별로 터져요.
올해 뭐 3분의 2쯤 지났고 남아 있습니다만 네. 국감 점수 몇 점입니까? 전 뭐 그냥 무점 평가 거부. 0점은 아니고 무점? 네, 뭐 0점이랄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의원들하고 나 보좌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사실 중요한 정책 국감들이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고 우리 뭐 매년 그러죠. 사실은 뭐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매년 정책 국감은 언론에 잘 안 나와요. 아, 있긴 있는데. 네, 그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고 막 하고 있고 하나하나 질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그렇고 이게 근데 또 언론의 책임으로 돌리기 이게 어렵고 전문적이란 거 전문적이잖아요. 그럼 KBS 9시 뉴스에서 한 꼭지를 설명하려면 제가 볼 때 한 5분 10분 걸려요. 예. 근데 정쟁 설명하는 거는 딱 30초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막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일성주의자다 그러면 이제 시끌시끌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상시 국감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올해 특징이 이런 게 있는데 자 대통령 당선이 5월 취임이 이제 5월 9일 10일 이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새 장관 들어오고 한데 6월 7월이에요.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렇죠. 새 장관 들어와서 일한 지가 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이제 따지기가 애매하고 예컨대 야당에서 국감은 원래 야당의 무대니까 그렇죠. 야당이 막 따지면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온 건데요.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용산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들이 부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많이 보여요. 이게 약간 거꾸로 돼 있는 게 있는 거죠. 올해 국감은 이제 그 다뤄야 하는 기간상으로 보면 그렇죠. 내년은 좀 다를 문재인 겁니다. 정부에 걸쳐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싸우는 내년에는 이제 오롯이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따지게 될 것이다. 올해는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환노위 국감에서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논란 뭐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죠.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적합한 인물이냐? 근데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서 임명했다. 이게 답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사노위 또 김문수 위원장. 김문수라는 분은 되게 논쟁적 인물이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일단 이런 거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 장관도 하고 대학 총장도 지내고 하면 그 영역 사람들은 다 아는데 대중들은 모르죠. 몰라. 모르죠. 그런 사람이면 이 논쟁이 불이 덜 붙을 건데 이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다.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를 따라서 여전히 저는 김문수 위원장은 운동가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제 좌파 운동가에서 지금 우파 운동가. 우파 운동가다. 그럼 이 우파 운동가가 경사노위 위원장에 적합한가? 특히 경사노위라는 거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절충을 만들어내야죠. 저는 적합한 인물. 그러니까 뭐 그 국회에서 딱 그게 드러난 거죠. 그게 사실은. 충분히 이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좀 보수적인 인물을 시키고 싶어 한 건지 조금 이런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가부에 이제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 폐지하러 나는 여가부 장관이 됐다. 뭐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경사노위라는 데 대한 위상을 확 낮추고 싶은 건가? 오히려 사실 이게 우리가 노사정의가 IMF 때부터 생겼는데 맞습니다. 97년 그때 좀 일들을 좀 했어요. IMF랑 외부적 압박이 워낙에 높으니까. 사실 21세기 들어와가지고 20년 동안은 사실상 공전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늘 노력은 하고 뭐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이. 제가 윤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기구가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을 이렇게 임명한 거 아닌가. 이건 뭐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여기는 진짜 순전히 제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음모론일 수 있으나 이렇게 전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럴 수도 뭐 이런 또 생각들 하시는 청취자들 계실 수 있어요. 여가부 장관은 폐지가 뭐 미션이었다.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로 혹은 그다음 고용노동부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위원회가 필요 있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게 또 앞으로 경제적인 또 암흑기가 온다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게 또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또 이제 기업계는 기업계대로 이게 절충 타협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떨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노사정, 경사노위의 이제 본연의 이슈보다는 뭐 친일, 종북 뭐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참 구태의연한 표현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대표가 불을 지피고 정진석 대표가 기름을 붓고 네. 이제 여야 김문수 합작으로 위원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뭐 불꽃이 튀긴다 그래야 되나? 뭐 거의 뭐 이러고 있는 형국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무능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용으로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자 북한이 이제 어제는 완전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 복합적 합의에 대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거리, 단거리, 네. 그다음 재래식 무기까지 공중전, 포격, 전투기 뭐 150대 띄우고. 네.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은 뭐 누구의 잘잘못 떠나서 비핵화는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9.19 뭐 남북 군사합의도 있고 과거 이제 91년에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는데 뭐 우리가 파기하고 말고 떠나서 네네네. 깨져 있는 이미 상태인 네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컨대 제가 요거는 민주당의 첫 번째는 좀 비판적인 게 자, 그럼 정부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한미 동맹 강화하겠다. 네네. 한미일 군사 협력도 지금 안 할 수 없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머리 위로 날아가. 우리도 만약에요. 날아갔죠.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 가지고 제주도 뒤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분위기가 아주 다를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걸 우리가 그건 니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정부에서는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민주당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반대하는데 그럼 뭐냐? 네. 뭐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할 것이냐, 뭐라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맞득치가 않으니까 친일이다. 친일, 뭐 우길기,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렇게 거죠. 나오는 건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이며 우리 전문적으로 논쟁해보자라고 받침 되는데 이 친일이란 건 결국 종북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친일 친북으로 지금 대립이 됐고 네. 아이고 그 와중에 지금 뭐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설들이 난무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건 있어요. 네. 지금 유럽도 유럽이 우리보다 먼저 앞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전술핵을 쏘니 많이 하는데 그럼 우크라이나나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옛날에 핵 우산 뭐 한다고 했는데 미국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재래식 무기를 세게 쏘아가지고 대응하면 돼. 뭐 자기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대응 안 해줄 것 같다. 네. 그럼 저기에서도 나토에서도 지금 핵을 더 늘려야 된다. 공유의 폭을 넓혀야 된다. 그리고 그래도 프랑스, 영국처럼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조금 안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더 멀잖아요. 네. 한반도 일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뭐 어떤 사태 발생된다면 일본의 유해 주1 미군 기지가 7개나 있고 그 7개의 기지는 한반도의 사태가 발생하면은 미국의 후방도 아니죠, 사실은. 병참 후방. 병참 본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이게 같은 자기 일인 거고 미국은 사실은 남의 일인 건데 그럼 우리는 뭐 어떡할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 핵무장론부터 뭐 직접 핵무장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기는 뭐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뭐 안 한다면 우리 이럴 수밖에 없다. 한미 관계가 뭘 내놔라. 멀어지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럼 자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은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되니까 영해의 핵잠이 늘상 있다면 그럼 한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해상에 핵 잠수함이 수시로 있다고 전제한다면 등등. 야 지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자, 한동훈 장관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는데도 이 당장 뭐 전당대회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너무 빠르고 총선엔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00% 정치할 것 했는데 총선은 나올 걸로 보세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매우 높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한동훈 같은 카드를 안 쓰면
누구 뭐 더 좋은 사람 있습니까? 더 좋은 사람 있느냐? 예.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높다. 100%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또 실현이 되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오늘도 간식 대신에요. 커피 쿠폰을 저희가 막 쏘겠습니다. 가을이니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쏘는 커피. 이른바 며칠 동안 최영일 커피 쏩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 커피 가게 차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시사본부에서만 쏘는 커피 쿠폰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현호 PD 오는 거 생각하면서 오늘 아하. 두 가지의 생각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아, 뭐죠? 일단 하나는 내일 결혼식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까지도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내일 오전에 결혼인데.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굳이 또 결혼식을 회사에서 해요? 아, 맞아요. 너무 애사심이 큰 거 아닙니까? 애사심을 키워보고자. 네. 자, 결혼식 장소는 네네. KBS. 내일 우리 정현호 PD가 이제 이른바 품절남이 네네. 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미리.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기뻐야 할 이 새 신랑이 네네. 예비 신랑이 오늘 울면서 오겠구나. 울면서 많이 얘기했죠. 때문에. 네, 어제 경기로 결국은 희비가 갈렸죠. 맞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KT가 기아를 꺾고 와일드카드 진출전에서 결국 5위 팀을 항상 그 4위 팀이 꺾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순리대로 간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렇게 경기 결과가 됐죠. 6대2로 KT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PD님이 야단을 막 쳐요. 1번부터 시작해야지 기아부터 훅 들어가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단골로 네네. 스포츠 본부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정현호 PD가 워낙 이제 기아 팬인 걸 많이 드러내서 네네. 제가 떠오른 걸 먼저 여쭤본 거예요. 네. 자, 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그럼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중계가 이 스포츠 채널이 아니고 이제 공중파 TV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송 3사는 네.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각 방송사의 이제 그 중계를 담당하시는 중계부장님들이 이제 편성 상황 등을 고려해서 순서를 결정합니다. 아, 모여서? 네, 이제 3사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편성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네네. 어제 와일드카드 중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중계를 하기로 했다가 SBS에서 급히 편성이 확정되면서 들어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수요나 공급 이런 법칙보다도 다른 프로그램과의 편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약간 지상파 채널만이 가지는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럼 다른 쪽에서 하기로 해도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다른 거죠. 이제 방송사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서로 우리가 먼저 할 거야, 막 그러고 분쟁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큰 분쟁은 없어요. 그냥 서로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좀 잘 이해해주는 편이죠. 이해하고 양해하면서 잘 나눠서 한다. 네. 자, 이게 유난히 시청률이 잘 나온다거나 관심이 높아서 그렇죠. 야, 요 경기는 좀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포스트시즌 경기들이라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팬들이 많은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라든가 삼성, 한화, 롯데 이런 팀들이 좀 수요가 이제 인기가 많은데 사실 야구 팬 입장에서는 일하는 입장에서는 시청률 말고 이제 각 구단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경기의 중요도 이런 걸 고려하고 싶은데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들 예능이나 드라마들도 시청률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시청률이라는 지표를 아예 무시하면서 방송을 하거나 편성을 잡을 수가 없다는 점도 약간은 지상파가 가지는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해놨는데 우리 때는 그냥 뭐 거쳐가는 경기였고 이게 항상 경우의 수가 몇 승 몇 패 된 다음에 맞아요. 몇 번째 경기에서 결판 난다 그럼 그때 확 쏠리잖아요. 맞아요. 저건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 순번이 아니네.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요. 복불복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자, 공중파 야구 중계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고 맞습니다. 심지어 SNS에서 욕먹을 때도 많이 있는데 경기가 길어지면 아까 편성 얘기하셨지만 정규 편성 관계로 중계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야,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하느니만 못했다. 네, 아쉬움이 좀 있는데 경기 안 하느니만 못했다. 네, 다행히도 그래도 요즘에는 경기를 중간에 끊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왜냐하면 요즘 워낙 야구 팬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셨고 이제 프로그램 그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안 하느니만 못하게 비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는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케이블로 케이블 채널로 이관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중간에 근데 넘겨서. 이제 문제는 케이블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이 있고 편성이 이제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이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가끔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요즘엔 이렇게 경기를 끊는 문제보다도 경기 종료 후에 소위 말하는 칼 종료가 더 이슈가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이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싶은데 바로 그냥 경기 중계 방송을 끝내버리니까 인터뷰도 못 보고 경기 후에 뭐 디프리 이런 것도 못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청률 그래프를 보면은 경기가 딱 끝나는 순간 이 시청률 그래프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예, 그렇죠. 사람들이 채널을 돌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장르들이 다 이렇게 시청률이라는 지표에 관심이 많은데 스포츠만 혼자 이 시청률 지표로부터 떨어지겠다고 주장하기도 좀 어렵고 결국 이런 딜레마들이 결국은 스포츠 혼자 쓰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시장판은. 거기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약간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옛날처럼 전파가 아니라 이제 망이지만 맞습니다. 뭐 전파 우리가 낭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이 팬 서비스를 해드리면 참 좋겠으나 팬 서비스를 여운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 또 이 전체가 피해를 보긴 어렵다. 이런 이제 고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 들려주고요. 자, 다시 이제 처음 시작했던 본론. 와일드카드 결정전 어제 열렸고요. 작년 통합 우승을 달성했던 KT 위즈. 또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스. 자, 이 승부처가 어디서 갈렸습니까? 사실 기아가 5회, 6회, 7회까지 연속해서 이제 득점권의 주자가 나가면서 기회를 잡았는데 번번이 이제 나성범이나 황대인 선수가 기회를 좀 살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8회 배정대 선수에게 싹쓸이 적시타를 허용을 했는데 이 8회가 역시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던 게 이의리 선수가 불펜으로 이제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의리 선수는 이번 시즌 KT 상대로 평균 자책이 8점대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아직 기아 불펜에는 장현식이라든가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굳이 이 좋은 불펜들이 남아 있는데 이의리 선수가 나갈 이유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김종국 감독이 승부수를 두고 싶었긴 한데 상황에 맞지 않게 그냥 써야 돼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서 던진 승부수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비판도 지금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 정 PD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여 있는데 티가 많이 났나요? 예, 이거 너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거 아니야? 네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이의리 선수를 킵할 이유가 없었는데 7회까지는 이길 거란 기대를 가지고 계셨겠네요. 솔직히 쉽진 않지만 한 점 차 상황이니까 상대 불펜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타선들이 이제 우리라기에 기아의 타선이 이제 장타율력이 워낙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 8회가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는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기아 팬으로서 양현종 선수를 선발로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 없습니까? 2차전은 선발이었기 때문에 아예 미출장 선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수긍이 됩니다. 그리고 1차전을 놀린 판원이 이 두 선수가 이어던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요. 왜냐하면 양현종 선수가 사실 후반기 들어서부터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을이라든가 놀린 판원이 이런 선수들이 좀 더 구위가 강력하다는 점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다만 이해는 된다. 교체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이죠. 교체 타이밍이 아쉬웠다. 그래요. 자, KT 위즈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하기 위해 고척으로 향하는 거죠. 일요일부터 경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어느 팀이 우세해 보이는지, 각 팀의 키 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 같은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50대 50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거의 마지막 최종전에서야 이 키움과 KT의 순위가 결정이 됐잖아요. 키움은 상대적으로 이제 투수진이 강력하고 KT는 상대적으로 타력이 강력한 팀인데 그렇잖아요. 반대로 키움에서는 타자인 이정우 선수 그리고 KT에서는 투수진에서 김민수 선수가 키플레이어다. 키플레이어다. 왜냐하면은 키움 타선이 사실은 좀 약한 편인데 KT에 비해서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MVP 활약을 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거든요. 이정우가 터져야 키움이 상승세가 갈 수 있고 반대로 이정우가 묶인다면 키움의 공격력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나왔지만 김민수 선수가 이강철 감독이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미들맨이거든요. 최종 경기를 그냥 대놓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KT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까지 노리고 있다면 10경기 넘게 남아 있어요, 경기가.
이 상황까지 가면서 김민수 선수가 언제까지 버틸지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좋은 스토프를 보일지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키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야, 이게 경기가 길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불펜 과부하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과거에 저희는 이제 애들이 두산 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네. 옛날에 그 한국 시리즈에서 유명한 대사 허리야 버텨줘 이랬던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네. 자, 그래요. 자, KT는 이 우천으로 연기된 경기들을 화요일까지 치렀던 거고 네. 3위로 시즌을 마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었는데 네. 기아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다 그랬는데 말이죠. 네네. 이 징크스를 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10경기나 차이가 났습니다. KT랑 기아가.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상의 우위를 가지는 팀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시리즈 할 수 있는 재팬 시리즈에서 정규리그 1위 팀이 1승을 선취하고 시작합니다. 네. 그 정도로 어드밴티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수긍이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징크스를 이제 재확인했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자, 가을 야구 티켓을 얻지 못한 구단들 지금 차기 사령탑 선임 소식들이 이제 연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이승엽 KBO 홍보대사 언급됐는데 3년 18억에 오늘 아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어요? 네, 계약금이 3억이고 연봉이 5억인데 아마 어제도 확인이 됐겠지만 어제 경기를 또 해설위원으로 나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해설 끝나고 발표하려고 오늘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아, 해설. 그랬구나. 맞습니다. 사인은 벌써 했고. 네네. 자, 그럼 두산 감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선수로서는 정말 화려한 경력을 쌓았는데 자, 지도자로서는 이게 최강 몬스터즈라는 예능 프로그램 야구팀 감독을 맡았던 게 경력의 전부예요. 네네. 자, 파격적으로 이렇게 발탁된 전례가 있었던가요? 뭐 사실 뭐 이전에 삼성의 감독이었던 허삼영 감독도 감독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누구나 감독은 처음 하는 자리긴 한데 코치나 프런트에서의 경험도 없이 이렇게 발탁되는 게 좀 이례적이란데 그래서인지 두산이 수석 코치로 김한수 전 삼성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보 감독을 잘 보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리빌딩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산이라는 팀이 관록과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름값으로 선수들 내 분위기를 좀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 애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투자를 너무 안 한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좀 이제 앞으로 할지 지켜보죠. 자, 선수가 꼭 소속됐던 팀에서 뭐 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레전드였던 이만수 선수 SK 감독, 이승엽 선수 두산 감독, 지금 정현재 PD 야구 잡서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 비난을 받아도 삼성에서 받아야지. 격앙이 됐어요. 정현재 PD하고 친하시니까. 네네. 어때요? 좀 공감하십니까? 사실 그런데 뭐 기아의 타이거즈의 레전드였던 선동열 감독도 삼성에서 감독 생활을 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감독이란 자리가 전 세계에서 10개밖에 없는 전국에서 10개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단을 떠나서라도 누구든지 불러주면 안 갈 수 없는 그런 점. 이승엽 본인도 이제 얘기해서 이번에 못 가면 진짜 현장 복귀 어려울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불러주면 가는 것은 야구인들의 숙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다 경력 잘 쌓아서 또 친정팀으로 돌아가서 감독을 맡으면 맞습니다. 손동열 감독도 예전에 그랬었고. 이제서야 내가 좀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김태형 감독 행보에도 관심이에요. 두산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팀의 7년 연속 한국 시리즈행을 이끌었던 명장입니다.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해설위원으로서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올해 재임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못 갑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요. 자, 이 청취자 0532님 결혼식을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애사심보다는 고물가 시대의 근검 조작을 시작하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축하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을의 주말입니다. 저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